네, 감사합니다. 오, 다른 사람인 줄 알았잖아. 아는 얼굴 내릴 때를 아무리 기다리고 인사를 하니 내려야 말이지. 나 가게 주인인 줄 알았어. 아. 삼성. 괜찮아가지고 내가 모았다가 오늘 정말 사진 찍는 김에 그걸 같이 보이지. 두 번은 받으면 나가요. 두번 받아. 맞지? 네? 2점을 받아야 돼. 두 장을. 선생님 마지막에 마스크 벗고 촬영하겠습니다. 찍으셨나요? 우리 북한민화 연구에서는 잘 사진 찍고 있나요? 네. 찍고 있다. 다 됐나요? 한번 더 찍어요? 됐어요? 민화를 초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리기 때문에 불화도 단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가 가능해요. 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고 최근에 유튜브에 아마 굉장한 논란을 가지고 있는 걸로 하지 않고 채색화라고 사용하면 작가 개념이 되어버려요. 지금 내가 얘기한 이단 김문호나 운복 김기창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그 사람들은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가요? 그래서 채색화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채색화라고 하려면은 단청, 불화도 민화류에 같이 집어넣어야 된다. 예술적인 감각을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용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고 최근에 유튜브에 아마 굉장한 논란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수가 없다. 그렇다면 채색화라고 하려면은 단청, 불화도 민화류에 같이 집어넣어야 된다.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있으며 지역적인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들은 생략하겠습니다. 했던 그림 중에서 그 취가의 혹부리 영감님 그림 속에서는 그게 내용이 뭐였느냐면 가죽으로 그린 그림이 거의 보였었어요. 협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화하면 단순한 붓으로 그린 그림만을 민화 범주에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협필, 그래서 그 가죽으로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새로운 민화 기법, 새로운 민화 기법은 전통적으로 있었습니다. 오칠 민화가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야말로 새로운 민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인두를 불에 달고서 그리는 그림만 특별전을 합니다. 그래서 협필로 가죽으로 그린 그림, 인두로 그린 그림, 요즘은 오칠을 가지고 민화를 그리죠. 손가락기자, 머리두자, 손가락으로 그리면 지두가 되죠. 이 지두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민화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화 가죽으로 그린 혁필, 인두로 그린 인두 그림 이런 게 의외로 민화의 분류에 들어가 있고 양이 많이 남아 있어요. 다만 오칠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칠 민화가 지금 이런 상태로 물론 통도사의 성파 스님이 최초로 이제 오칠 민화를 그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오칠 민화 작가, 오칠 민화 전시회, 오칠 민화를 가르치는 곳이 꽤 많아졌어요. 이런 추세로 나가면은 앞으로 몇 년 안에 한국의 민화의 그 다양성이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화 작가들은 대부분 천성적으로 타고난 어떤 그림을 잘 그리는 예술적인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화는 백성민자 그림화자예요. 누구나 다 그릴 수가 있고 누구나 다 읽을 수가 있고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그림이 민화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리지 않고는 그냥 잘 그릴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민화라는 것도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개념을 함부로 건드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궁금한 것은 강원도 효제문자 도병풍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도상은 어떤 것이 있었고 다른 지역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민화가 있으면 민서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민서라는 게 뭐냐? 바로 황승조 선생님이 쓴 병풍 후면 그 시를 민서라고 한다. 그래서 그 민서는 현재까지 아무도 읽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남 이수는 그 글씨가 지금 제가 얘기한 한국의 32체 중에 하나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전통이 있기 때문에 대략은 알 수 있지만 아무튼 독특하게 아무도 읽어내지 못한 문자 그림이 바로 황승규 문자도 뒤쪽에만 있는 글자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그 삼천 민화에 대한 오늘 세미나가 처음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이제 몇 번 더 마련이 되어서 이 삼천 민화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심화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개척하셨던 그 윤정수 관장님이 계시고 이건 아들, 딸 많이 낳기를 기원하는 그러니까 화조도를 비롯해서 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과 물. 그래서 보면은 어떤 그 조선 시대의 요즘 말로 하면 힐링, 신선 세계. 그러니까 산에 물 좋은 산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그래서 크게 무병장수에 사는 것.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뭔가 지켜주고 막아주는 것. 이 세 가지를 크게 볼 수가 있는 그림인데 모든 민화의 근본 바탕이 그런 뜻을 가지고 그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항상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잠깐 한번. 정부에서 돈 주는 게 이제 군에서 주는 돈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있을 때는 자꾸만 커지다 볼 거는 군에다 돈을 더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줄이려고 그러죠. 줄이는 거에 대비를 하는 그런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차장석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그거는 처음에 길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조금 약간 장난삼아 막 과대포장해서 막 과제를 막 내고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조금 가능성 있는 얘기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무엇이든지 좀 약간 황당하고 좀 그런 어떤 뭐 이렇게 계획 같은 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씨앗이 돼서 결국에는 어떤 것이 만들어지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나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까 숙강연구회 회장님이 전 정조세요. 전조. 네, 그분이 계시면서 이 프로그램을 본인이 미나리 좋으니까 도입해가지고. 네, 여기가 괜히 눈에 들어온 게 아니야. 저리고 반대로 해요. 후광이 심하죠, 후광이. 찍고만 나와.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네, 멋진 데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와! 됐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이런 게 있었구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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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오! 해가 역광이라 잘 안 보여. 그쵸?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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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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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네, 두 번째, 첫 번째. 사진 찍어달래. 나도. 빨리 들어가세요. 조금 뒤로 물러서 줘요. 여기 그 딸기 꽃도 피었네. 뭐 여기 딸기 꽃 피었네. 딸기꽃 달렸습니다. 네네 이렇게
꼬당을 갖다. 아, 찍어요. 네. 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여기 배롱나무는 크다고 그랬는데, 제가 95년에 왔었을 때는 이 배롱나무가 이만한 게 있었어요. 근데 썩었어, 죽었어. 그 다음에 여기가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나무가 강근이 있는데 대나무가 완전히 디귿자로 둘러쌌어요. 보통 잘 사는 부잣집에는 대나무가 디귿자로 둘러쌉니다. 이렇게 그 명당짜리는. 그래서 그 주인들이 뭘 원했을까요? 차를 마시면서 대나무 이파리 흔들리는 소리. 그래서 시인 묵객들이 즐기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동사무소 보셨죠? 마을. 그 마을에서 할매들이 팽풍쟁이네 집이 거기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 양반하고 친척 될 거다. 근데 알고 보니까 친손주였었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얼마나 부자였는지 자기 땅만 밟고 다녔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이 산중에 자기 땅 밟아야 전부 논도 없고 밭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지금 뒤에 가면은 옛날 기와장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 할머니들 말로는 얼마나 부잣집이었으면 기와장 하나를 들기가 힘들었었다. 근데 실제 내가 와 봤더니 어떻습니까? 건축에서 이렇게 네모진 기둥하고 동그란 기둥하고 차이점 아세요? 몰라요. 동그란 기둥으로 된 집이 더 좋은 집이고 부잣집들이었었어요. 네모진 기둥은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일대가 전부 이 집 주인 땅이었다는 거야. 근데 배롱나무를 이렇게 심어놓은 게 그게 큰 게 다 죽고 옆에서 나온 가지가 이렇게 컸어요. 이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조금만 했어요. 얘는 94년 그 무렵에 처음 내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게 이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 큰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여기다 집터를 잡는 게 이렇게 아름답죠. 바로 여기서 한 200-300m 안에 제가 얘기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이즈가 작은 해수욕장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기가 막힌 별장이라는 얘기죠. 이 집하고 요 앞에 이 집들이 전부 그 이렇게 저기 하는 쪽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방을 빌려주는 쪽. 행정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 집이 제가 처음 왔을 땐 초가로 돼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기와만 옆에 있었고. 자, 그래서 시간이 오늘 우리가 없으니 발 빠른 사람들만 밑에 해수욕장까지만 내려가고 나머지는 해수욕장 위에서 내려다보고 갑니다. 네. 아니 어떻게 생활했는지 비가 뒤에 있는데 그 비석에 들어가서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움직이죠. 강원도 바다가 좋은 게 뭐냐면 모래가 잘 있어. 돌려줬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돌려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얘기가 하나 들어있었냐면은 내가 죽거든 작은 뭐 무덤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작은 비를 하나 세워주고 그 비석이 비나 맞지 않도록 해다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한때 그 아카데미 몇 기인가는 여기 와 잤어요. 거기 아까 그 민박집에서 자고 그래서 원래
내 계획은 이 집에서 잘 나오고 그랬었어요, 어젯밤에. 근데 지금 영업을 안 해요. 근데 여름에는 한답니다. 여름에는 한다니까 혹시 필요하면 한번 와서 그 해수욕장 가볼 필요가 있고, 해수욕장이 그렇게 작은,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작은 해수욕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제 말아라. 그래서 일단 비석을 보러 가는 건 취소하고 바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저께 그 얘기로는 여기에 지금 민화가 많이 있는데 참 좀 아쉬운 것이, 그래서 그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실제 민화는 이거밖에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가장 핵심은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갔다 온 집이 이규황 집이었고, 아침에 맨 먼저 갔던 황승규의 집입니다. 황승규 선생이 이규황이었고, 이규황의 선생이 누구냐? 이 사람이 한승 민화 작가로 취급을 하고 있었고, 근데 본인은 민화 작가가 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민화는 환쟁이들이나 하는 게 민화이기 때문에, 이수는 글씨 쓰는 영감님이 어른이다. 그래서 시서화 할 때 화가 민화가 아니라 문인화였거든요. 그래서 이수는 계속 문인화 스타일을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진에 이 시수를 치고 들어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나라에서 초서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초서가 가장 그렇게 잘 쓰는 사람이냐? 여러 가지 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쭉 보니까 옥남 그 만재, 그런데 이 시수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같이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한 사람들은 연호 이규황하고 해강 석강 황승규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글씨 잘 썼다고 폼 잡고 난리예요. 이쪽에 와서 보시면 이제 앞대로 글씨체를 바꿔가다가 꾸불꾸불한 어저께 민서를 보여주면서 그게 아직도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상당히 정자로 썼고, 그 다음에 이 물고기 비늘을 그린 대로 약간 처음에는 그렸어요. 그러니까 연호 이규황의 작품을 거의 비슷하게 흉내내다가 한참 지나간다면은 그냥 비늘을 그린 게 아니라 붓으로 꾹꾹꾹 눌러서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연호 석강 황승규 작품 중에서 상당히 초기 작품으로 봐야 됩니다. 글씨가 아주 안정돼 있죠. 근데 특징은 2단 구도죠. 2단 구도고 대부분은 문자도가 위로 올라가요. 근데 이런 그림은 초기에는 화조를 갖다가 위로 얹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풍을 주문한 사람이 사실은 제사 때도 쓰고 잔치 때도 쓰게 해다오. 그래서 이렇게 2단 구도를 해놨는데, 그랬을 때는 문자가 위로 올라가고 화조도 대부분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그림은 좀 특이한데요. 어쨌든 이규황, 황승규의 초기 작품을 여기서 볼 수가 있었다. 그 이유는 글씨가 그런 대로 단정하다. 또는 그 특징이 있는 물고기 비늘 같은 거나 저기도 보면은 위에 화조도 보면 그런 대로 잘 그렸어요. 이 양반이 한참 그릴 때는 이 자연미가 이렇게 넘쳐나는 게 특징인데, 그 자연미 중에서 죽소로의 자연미가 으뜸이랍니다. 보시면 숲 속에 유곽이 하나 있는데, 숲의 자연미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나무와 바위가 없으면 작은 돌을 올려서 기둥을 삼고, 그래서 자연미를 최대한 살린 게 죽소로다. 그래서 죽소로 이렇게 기둥 밑에 보시면 나중에 확인하겠지만은
이 바위가 있으면 바위 생긴 대로 나무 밑둥을 잘라요. 그걸 건축적으로 거랭이질을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잘라 놓으면 비가 오면 젖었다가 해가 나면 마르고 하면서 견고하게 밀리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기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죽소로가 이쁘게 자리 잡았는데, 죽소로를 봤을 때 왼쪽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정진입로입니다. 바른 진입로인데, 오른쪽하고 이 마당 쪽은 주로 여기가 파티가 열렸던 곳인데, 조선시대 부사가 파티를 하게 되면 이 안에서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이쪽 계단 올라가서 앞쪽에 악공들이, 이게 단원 김홍도라든가 그 표암 강세왕이라든가 조선시대 유명한 화가들의 죽소로 그림을 보면 꼭 나오는 나무들이에요. 저 나무가 회화나무예요. 회화나무. 회화나무를 선비나무, 그래서 선비나무라 해서 관청이라든가 서원 이쪽에 가본 저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과거 급제를 빌 때 저 회화나무 아래에서 과거 급제를 빌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도 선비들이 올라가서 풍류를 즐기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회화나무가 상징처럼 자리 잡혀 있고요. 우리 관동 8경 중에 죽소로가 왜 1경이냐? 경포 가는 사람들은 경포가 제 1경이다. 무식하면 낙양정 1경이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이 관동 8경은 신라 시대부터 고려 조선 중기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였어요. 제일 핫한 관광지라서 고려 시대 조선 초기까지 그래서 관동 8경 보고 왔다 해야지 선배 축에 들어가고 화가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최고의 관광지로 바뀝니다. 어디로? 금강산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 관동 8경과 금강산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 관광이 유행하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금강산 갔다가 관동 8경도 보고, 그래서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관동 8경의 기록을 남겼어요. 그 기록 속에 죽소로가 최고다 나와요. 왜 최고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다른 7경은 모두 바닷가에 있어요. 북한에 있는 삼일포 청석정,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청간정, 낙산사, 경포대, 죽소로, 망향정, 월송정 7개는 다 바닷가에 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해뜰은 일출이 장엄하다 그러면 죽소로는 강가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오시천이라는 강가에서 해지는 낙조를 감상하는 명소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돼요. 다른 7개하고. 또 하나는 이 다른 배였는데 그 배를 타고 바라보면 이 죽소로가 또 다른 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없는 이 경을 가지고 있어서 죽소로가 관동 8경 중 최고다. 이게 화목 선생도 그랬고 이 둘로 봤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그렇게 정리됩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죽소로 주변에 지금은 대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죽소로라는 이름도 대나무 죽자 써서 죽소로거든요. 그럼 죽소로에 왜 대나무가 많고 이름을 앞에는 저 오죽이고 저쪽 객사 뒤쪽에는 큰 참죽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역대 부사들이 오면 죽소로에 대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죽소로에 대나무를 심었느냐? 이 죽소로는 삼척의 상징물인 봉황산의 봉황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여러분들 미나에서도 많이 그리는 봉황은 신비의 전설 속의 영물이잖아요. 대나무에 맺힌 이슬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저 앞 건너편에 보이는 산이 우리 삼척의 봉황산이라는 곳인데 그 봉황새가 멀리 가지 말고 삼척에 있으면서 삼척 시민을 돌봐달라고 대나무를 계속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소로가 대죽자를 쓰는 게 그런 풍수지리적 여건 때문에 썼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죽소로라는 건물은 굉장히 건반한스한 건물이에요. 부조화 속에 조화를 추구하는 건물인데 보면 이쪽에 남쪽 출입문은 기둥이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3칸짜리로 구분되는데 저 북쪽을 보면 기둥이 하나, 둘, 셋, 2칸짜리예요. 그리고 또 저쪽에 북쪽에 이 난간대 아래 문양이 심력형이라고 하트 거꾸로 해 있죠. 근데 마음 심자 잎사귀 했다 심력형 문양인데 여기는 심력형인데 반대편에 보시면
이렇게 죽소리는 굉장히 부조화스러워요. 그리고 이쪽 공포 양식도 이쪽하고 저쪽하고 다르고 이렇게 바란스를 깨면서 균형을 맞추는 좀 독특한 건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가 현판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죽소를 와서 시를 산수 선비들을 쓰고 나면 삼척 부사가 그 시를 받아서 목공에게 줘서 이렇게 조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걸어 놓아서 죽소루의 현판이 약 한 8개 정도 걸렸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는데 1969년도 4059년 사라우 태풍 때 다 날아갔습니다. 그때는 시청의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 60년대까지만 해도 문화재는 거의 방치한 상태였어요. 여기가 이렇게 노는 곳이라서 일반인들이 오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험난한 곳이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현판들이 사라우 태풍 때 날아갔는데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보고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날아가서 뒤늦게 이제 몇 개를 복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제 일곡이 선생 걸 복원했습니다. 여기 보면 일곡이 선생의 글을 보고 나도 한수 씁니다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문하는 사람들은 일곡이 선생이 뭔지 뭐라 썼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 쪽인가 일곡 선생 걸 복원했습니다. 일곡 선생께 예,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곡 선생 현판이 걸려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몇 개를 정조대왕 어제시가 있어요. 임금이 숙종대왕 어르신이 좀 앞쪽에 있고, 그래서 여기에 숙종임금하고 정조임금의 시가 걸리는데, 보통 시인들은 자기 경험의 상상력과 감성을 더해서 시를 쓰잖아요. 그럼 임금이 단에 맞췄을까요? 예. 임금이 바쁜 일까지 오지 못 옵니다. 그림을 보고, 경제 정선, 예, 단원 기동도 이런 학원들의, 공중 학원들의 그림을 보고 시를 씁니다. 그래서 관도 8경 가면 대부분 임금의 시가 다 있습니다. 여기 정조임금도 저기 아주 그 시를 멋지게 썼는데 제일 부러워합니다. 이 죽소루 고을의 태수는 누집 자제인지 좋겠다. 이쁜 기생들 많이 싣고 뱃놀이에서. 육안에 많은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몇 개만 지금 복원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장소는 파티장입니다. 여기가 신성한 장소가 아니고 흥이 좋은 노래가 소리 나고 춤이 있던 파티장인데 제일 높은 사람을 어디에 모셨을까요? 퀴즈. 여기 공간에서 제일 높은 사람 모신 장소가 어딜까요? 여기요? 제일 높은 사람. 우리가 손님 오면 안방이 안쪽으로 쭉 모시죠. 쭉 가서 요 기둥이 있는 데가 여기가 장소인데 얘가 천장을 보시면 여기가 물 날짜 딱 쳐서 먼지가 떨어지지 않다. 먼지가 되고 반대다 삭발 칩니다. 먼지가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요. 여기가 장소를 많은 데고 제일 이쁜 나가신 거 기억하죠? 안전과자 여기 아치고 안찰사고 여기 아치고 이게 이제 허목선생 글씨입니다. 그 척주동이들이 썼던 허목선생 글씨인데 저희들이 저 신의 개자를 해석을 잘 못해서 중국에 보내봤습니다. 저게 개자냐, 어떤 사람은 삼수변에 물 흐를 운자다, 운자냐 개자냐 해서 저희들 보냈는데 신의 개자로 판명을 받아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1개정 이렇게 해서 아주 이 냇가의 선 유곽 중에서는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니까 용이네. 아주 미나적 느낌이 나죠. 여기서 보니까 용이다. 여기 이 건물은 관공서에서 발주한 건물이고 목수가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용과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용하면 저도 미나하시는 분들은 눈에 들어오는데 일반인들은 이걸 용이라 하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문제를 내죠. 그래서 이 청룡 항룡이 있는데 자 이렇게 와. 바로 난다. 누가 올라가는 해야지 건물이 오래도 유지될 수 있거든요. 아마 나름대로 내국선 가지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죽소로만큼 유명한 이게 문무왕이 만들었답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100일 만에 영궁으로 귀환할 때 이 바위를 뚫고 영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용 비밀자가 보이세요? 한 사람 보이고 나쁜 사람 보이죠? 용 비밀자 보이죠? 용이 이제 길 뚫고 영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영문 바위는 모든 소원 성취가 다 이루어지는 바위예요. 그래서 이 영문바위 위에 보면 성혈유적이라고 구멍이 뚫려 있는 게 한 7개, 8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게 어떤 구멍이냐면 우리나라의 신성한 이렇게 용문바위처럼 전설이 있는 그런 그 바위 같은 경우 위에 항상 구멍이 뚫린 성혈유적이 있어요. 그 성혈유적은 조선시대 아들을 못 낳으면 이혼 사유에 해당됐던 이 아들을 못 낳은 여자들의 피눈물이 담겨있는 곳이 요 용바 위에 구멍이 있습니다. 성혈유적이 있는데 그 조선시대 아들을 못 낳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빌면 거의 아들 80-90% 낳았던 거예요. 굉장히 영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위 구멍은 전부 다 그 여성들이 와서 나무로 돌로 비벼서 만든 구멍들이에요. 아, 이게 말고 저 위에 아, 깜짝이야. 구멍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월 7성날 우리 수명 장수를 도와주는 칠성신이 있는 7월 7성날 밤에 좁쌀하고 한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 좁쌀은 그 곡식 중에서 알갱이 가장 작지만 다 손에 쥐면 굉장히 많잖아요. 색깔이 황금색, 아주 귀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징이 좁쌀이에요. 좁쌀하고 한지는 귀신이 앉는 자리죠. 그래서 그 형부 학생 북을 이렇게 지방 쓸 때도 한지에 쓰고 사랑당에 한지에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한지하고 좁쌀을 들고 와서 여기서 7개의 구멍에다가 좁쌀을 담아놓고 그리고 칠성신에게 비르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한지에 싸서 속치마에 넣고 와서 그날 밤에 합방을 하면 아들을 낳는다. 짤만 예쁘다.